안녕하세요. 보험과 금융, 알쏭달쏭한 소식들 참 많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최신 뉴스 10가지 묶음에서요. 가장 중요한 알맹이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당신의 지갑과 생활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최근 보험하고 금융시장의 변화를 딱 보여주는 10가지 소식인데요. 이게 단순히 정보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각 뉴스가 당신의 실제 결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보험을 고르거나 재정계획 세우실 때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뭘 눈여겨봐야 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피부에 와닿는 내 돈과 직결되는 소식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좋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솔깃한 소식인데요. 메리츠 화재가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은 넓혔다고요. 통합치료비 패키지 이걸 강화하면서 최대 30%까지 보험료를 내리고 또 다쳤을 때 드는 비용 있잖아요. 그걸 보장하는 상해 통합치료비 이것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메리츠 화재의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인데요. 핵심은 가성비 강화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암 통합 치료비는요. 항암 약물이나 뭐 방사선 치료처럼 이미 있던 보장 범위를 더 넓혔고요. 기존 것도 넓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암이 아닌 상해, 그러니까 다쳤을 때 필요한 여러 치료비를 한데 묶어서 보장하는 거. 이 상해 통합 치료비를 새로 만든 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뭐 넘어져서 깁스를 한다거나 재활 치료받는 비용까지도 이제 포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암뿐만 아니라 다쳤을 때도 통합 보장이라니 확실히 활용도가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최신 치료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중입자 치료 같은 거요. 이게 특정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아주 정밀한 방사선 치료인데 비용이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비싸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고비용 최신 치료나 아니면 간병인 지원 같은 새로운 보장, 이걸 신담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암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다치는 상해까지 더 폭넓게 대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셈이에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험의 보장 내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거나 아니면 새로 가입하실 때 경쟁사 상품들하고 보험료나 보장 범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보험료 인하 경쟁. 소비자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다음은 ABL 생명입니다. 여기도 요즘 화제인 중입자 치료 관련 소식이군요.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하는 플랜을 내놨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실속 있는 보장을 좀 강화했다고요. 네, ABL 생명은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한 것 같아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고가의 중입자 치료 보장을 새로 만들었다는 점. 최대 1억 원 플랜까지 나왔다는 거고요. 1억 원이요? 와. 네, 둘째는 만성질환 진단비 강화입니다.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처럼 우리 주변에서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많죠. 이런 질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보장을 강화했어요. 이게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관련 질환이 있거나 좀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종합병원에서 질병으로 수술받을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할 때 필요한 휠체어 같은 복지용구 지원 보장도 넓혔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러니까 고해감 치료비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 거고 동시에 비교적 흔한 질병이나 수술 또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전반적으로 보면 필요한 보장만 딱 골라서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하려는 그런 실속 추구 트렌드에 맞춘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결국 어떤 보장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중입자 치료 보장이 점점 확대되는군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진단비 강화도 눈에 띄고요. 자, 이번엔 집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집 한 채 가진 은퇴 세대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금융그룹에서 12억 원 넘는 고가주택으로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하나 더 넥스트 내 집 연금을 출시했습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 받고 배우자한테 승계도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받아서 가능해진 상품인데요. 기존 주택연금은 아시다시피 12억 원 이하 주택만 가입이 가능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 상품은 그 상한선을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평생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매달 연금을 받고 또 가입자가 혹시 사망하시더라도 배우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연금이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죠.
배우자 승계도 되고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좀 덜 수 있다고요? 금융회사가 떠안는 구조인 거죠. 은퇴 후에 소득은 줄었는데 자산은 거의 다 집에 묶여 있어서 현금 흐름이 부족한 분들, 이른바 하우스푸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고가주택 소유 은퇴자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새로운 노후 소득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주하고 연금 수령, 거기에 집값 하락 유형 방지까지 가능하니까요. 다만 이게 일반 주택연금하고는 조건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가입 자격이라든지 금리, 월 지급금 이런 것들을 꼼꼼히 비교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은퇴자분들의 노후 자금 마련에 정말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미래금융의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보험 판매 전문 회사, 그러니까 GA라고 하죠. IFA하고요. 인공지능 투자 솔루션, 로보애드바이저 분야 1위 업체인 데이터 앤 애널리틱스 DNA가 손을 잡았다고요. AI 기반의 맞춤 자산 관리, 심지어 AI 펀드 스위치라는 서비스도 나온다는데 이게 대체 뭔가요? 네, 보험 판매 채널하고 AI 기술 기업이 만난 건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목표는 그거죠. AI하고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당신에게 더 정교하고 개인화된 금융상품 추천, 그리고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그 AI 펀드 스위치라는 건 좀 주목할 만한데요. 네, 펀드 스위치요? 네, 시장 상황하고 당신의 투자 성향 변화 같은 걸 AI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펀드를 다른 펀드로 바꾸는 게 좋을지 그 최적의 타이밍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오, 타이밍까지 알려줘요? 데이터 기반 분석까지 참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객관적이고 나한테 딱 맞는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특히 변액보험처럼 펀드 변경이 중요한 상품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관리하기 어렵죠. 네. 또는 일반 펀드 투자자시라면 이런 AI 조언 서비스가 펀드 교체 시점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AI의 제안이 만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보험이나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워낙 빨라지면서 이런 개인화 서비스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이야, AI가 펀드 매니저 역할까지 해준다니. 정말 변화가 빠르네요. 다음은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계기준 관련 논란인데요. 한국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공식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요. 의견 수렴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 3주로 단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속 처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회계 기준을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요. 회계기준원이 특정 기업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의견서를 내는데 보통은 몇 달씩 걸리던 의견 수렴이나 검토 기간을 확 줄였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네, 3주면 너무 짧은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특정 사례에 대해서 너무 서둘러 결론 내리는 듯한 모습. 이게 자칫하면 회계 기준의 중립성이는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당장 보험 계약이 바뀌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적표. 네. 그리고 이건 결국 보험금 지급 능력하고 직결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회계 기준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없이 결정된다면 소비자가 그 회사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지고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금융시장을 위해서는요, 회계 기준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투명한 회계 기준이 결국 소비자의 신뢰와 연결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경영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NH농협은행이요,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개월간 거의 30억 원 가까운 부담금을 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NH농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1.52%라고 합니다. 이게 정부 권고 기준인 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거든요. 와, 절반도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2019년부터 매년 고용 부담금을 내왔는데 그 누적액이 294억 원에 달한다는 거죠. 작년 한 해만 해도 56억 원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물론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당신의 예금 이자율이나 대출 조건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상품의 좋고 나쁨만 따지지는 않잖아요. 내가 거래하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 측면에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런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은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미지나 신뢰도,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기업과 관계를 맺을지 선택할 때 이런 비재무적인 측면도 고려해 볼 만한 시대가 된 거죠. 네, ESG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이런 부분도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표 생명보험사죠. 삼성생명하고 교보생명. 이 두 회사의 자산 운용 전략 차이를 비교한 분석입니다. 두 회사가 돈을 굴리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안정성을 중시하는 삼성과 수익성을 노리는 교보라니 흥미롭네요. 네, 요즘처럼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에 두 거대 생보사의 전략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생명은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대출 자산을 좀 줄이는 대신에요. 국고채 같은 안전한 채권이나 해외 채권 또는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안정적으로 가려는 거군요. 네, 반면에 교보생명은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입니다. 고금리 채권을 사들이는 등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좀 더 힘쓰고 있어요. 우량 자산을 확보해서 투자 이익을 늘리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당신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사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결국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 능력과 연결되거든요. 네, 중요하죠. 안정 추구 전력은 시장이 흔들릴 때 덜 위험하지만 기대 수익도 낮을 수 있고요. 반대로 수익 추구 전략은 잘 되면 높은 수익을 내지만 변동성 위험도 그만큼 큽니다. 앞으로 금리 상황에 따라 두 회사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운용 철학을 가끔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정과 수익 사이, 보험사의 고민이 엿보이네요. 그런데 앞서 농협은행에 이어서 이번엔 농협 손해보험 소식입니다. 상황이 좀 좋지 않다고요? 상반기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비상경영에 들어갔다는데 그 농작물 재해보험 손실 등이 원인이라고요? 맞습니다. 농협 손해보험이 상반기에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핵심은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나 크게 줄면서 농협 금융계열사 중에서 최하위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21%나요? 꽤 크네요. 네. 주된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태풍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 손실이 커진 것하고 또 장기보험 성장이 좀 정체된 것, 이런 것들이 꼽힙니다. 혹시 그 새로운 회계 기준 영향도 있다고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이라고 하죠. 여기서 미래 예상 이익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가 보험계약 마진, 줄여서 CSM이라고 하는데요. CSM이요? 네, 이 CSM 잔액이 작년 말하고 비교해서 무려 26%나 크게 줄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의 규모가 줄었다는 의미여서 미래 수익성 전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물론 특정 보험사의 실적 부진이 당장 당신의 보험 계약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상태 악화가 장기화되면 신상품 개발이라든지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 손해보험 가입자시라면 회사의 경영 정상화 노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CSM 감소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네요. 자, 분위기를 바꿔서 좀 따뜻한 소식으로 가보죠. 삼성생명이 화성시하고 손잡고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강 강좌뿐만 아니라 앱으로 맞춤 관리까지 해준다니 이거 흥미로운데요. 네, 이건 보험사의 역할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삼성생명이 지역사회, 여기서는 화성시죠, 협력해서 시니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넘어서 고객의 건강 증진에 직접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오, 직접이요? 네. 최근에 세미나를 열었는데 거기서는 식단 관리나 올바른 약 복용법 같은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요. 인지 기능 강화나 근골격계 진단 서비스 같은 것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9월 말부터는 더헬스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요, 12주 동안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당신에게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보험사들이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사전 건강관리 서비스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 아, 경쟁이군요. 네. 둘째는 이런 활동이 사회공헌 측면도 물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 건강 증진을 통해서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는 어떤 사업적인 목적도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생명 고객이 아니시더라도 요즘 많은 보험사들이 다양한 건강 증진 앱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보험사가 이제 건강 파트너 역할까지 하는군요. 유용하겠네요. 자, 어느덧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융상품 얘기는 아니지만 큰돈이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 소식이라서 흥미로운데요. 서울역 앞에 랜드마크죠. 서울스퀘어 빌딩. 이게 1조 원이 넘는 가격에 매물로 나왔고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고요? 네, 서울 중심 업무지구 CBD의 상징적인 오피스 빌딩인 서울스퀘어 매각 소식입니다. 핵심은 1조 원을 훌쩍 넘는 이 대형 거래에 캡스톤 자산운용, 한국투자 리얼에셋 같은 큰 손들이 인수 후보로 나섰다는 점이죠. 이런 상징적인 자산을 트로피 에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트로피 에셋이요? 이게 근데 우리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혹시 주목할 점이 있을까요? 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흥미롭습니다. 첫째는 이런 초대형 부동산 거래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 시장 분위기요? 네, 큰 자선 운용사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보면 국내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향후 전망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둘째는 매각 과정에서 건물 일부를 호텔 같은 숙박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점입니다. 요즘 재택근무 확산 같은 걸로 오피스 수요가 변화하는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보험료 변화부터 AI 기술, 새로운 연금, 또 기업들의 전략, 회계 논란, ESG, 그리고 부동산 시장까지. 야, 정말 숨가쁘게 다양한 소식들을 파헤쳐 봤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소식들은 기술 발전, 인구 변화, 또 새로운 규제 환경 속에서 보험과 금융시장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과 전략을 내놓고 있고요. 결국 이런 변화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려면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본 정보들이 당신의 현명한 금융생활에 좀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남겨볼게요. 오늘 이야기 나눈 여러 변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험료 경쟁이 심화된다든지 AI 기반 자산 관리가 확산된다든지 또 새로운 형태의 연금이 등장한다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앞으로 한 5년, 10년 뒤 당신의 재정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분명 더 나은 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